준 전 국정원장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소환된 수사를 받고 있죠. 군 검찰 시절 남재준 국정원장을 직접 수사했던 분 연결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검찰 부장으로 계시면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당시 총장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요. 예. 예전에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사건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장성 진급이 10월 초쯤에 항상 발표가 됩니다. 예. 네, 그 전에 그 정해진 심사 절차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형해화시키고 미리 사람을 정해놓고 그 심사를 하는 척하는 쇼를 했다.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급 비리네요. 예. 그런 거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재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연루되어 있었습니까? 연루된 게 아니라 뭐 계획하고 지시한 분이죠. 그 해마다 한 50명 정도가 대령해서 준장으로 승진을 하는데요. 예. 그분들을 여러 가지 그간의 경력이나 자질이나 뭐 평가 자료를 놓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비선을 통해 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고서 그분들은 정작 심사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동원이 된 거죠. 당시 이제 저희가 그 연결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건이 있었을 당시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은 어떻게 그 수사에 응했느냐를 보면 사실은 예.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법방해 사건을 어떻게 응했는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결했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뭐 군대라는 특성도 있고 본인이 참모총장의 위치라는 특징도 있고 하지만은 예. 일단 철저한 부인, 방해, 조작 뭐 그걸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책임은 철저하게 아랫사람한테 미루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방해하고 염탐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뭐 증거 같은 것도 조작하고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진급 심사 장면을 찍는 그 녹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드러나게 되면 중간중간에 개입해가지고 특정 인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하고 특정 인을 시키도록 유도하고 이런 장면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도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드디스크 바꿔치기. 그런 내용들이 당시 그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계실 때 다 잡힌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그렇게 수사 방해를 했는데도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지켰어요?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예. 그 남재준 씨가 외견상 보이는 일종의 개혁성, 무슨 예. 청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렴성. 예. 예. 그거를 높이 산 건지 속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렇군요. 본인이 또 중간에 항명성으로 사표를 던지거든요. 아, 사표를. 예. 그 대통령께서 그걸 반려를 하셨고. 참 군인의 캐릭터처럼 보이는 외모와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군요. 아, 그렇죠. 굉장히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예. 그 군대라는 데가 이제 폐쇄돼 있다 보니까 정보 같은 게 외부에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분은 특정 성향의 정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섭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확증 편향을 계속 키워가시는 반면에 다른 쪽으로는 참모총장으로서 어떤 줄을 잡아야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지 자리를 지킬 수 있나 굉장히 열심히 그 정보를 탐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이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쭉 자신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지금 인사 진급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이제 진급 비리를 했을 정도면 자기 사람을 어디에 꽂는다든가 이런 것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은밀하게 실행을 하려면 신복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나중에 국정원장이 되셨다고 하고 예. 그 뒤에 지금 이제 7인회라고 밝혀졌지만 말입니다. 예. 그 나오는 명단을 보면서 야, 이 옛날 멤버가 그대로 따라갔네 한 거를 확인을 했고 아하. 거기 또 고명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고명현, 예. 네, 국정원장이 국방보좌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 대령으로 이제 전역하게 예정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동기들은 이미 3스타를 달고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국정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장군으로 진급을 하죠. 대령 동기가 쓰리스타면 최소한 6, 7년 이상 진급에서 누락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뭐 군내에서 8차 진급이냐 9차 진급이냐 뭐 이런 걸 헤아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군인들한테 보통 이렇게 되면 대령을 못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다 끝나는 거라고 진즉에 한 3번 정도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령으로 전역하는 거라고 한 5년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람을 갑자기 준장으로 진급을 시킨 겁니다. 국정원에 데리고 가서.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육군참모총장 시절 데리고 있던 그 신복들을 고스란히 국정원으로 데려갔다? 예, 그런 셈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육군참모총장 시절에도 본인과 관련된 혐의 관련해서 뭐 녹화 시스템을 하드를 교체해버린다든가, 예. 또는 다른 법률가를 동원해서 염탐을 한다든가 증거 조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증거 조작이나 하드 교체나 이런 건 알겠는데 염탐은 뭡니까? 군대에 이제 법조인들이 가서 있는 게 법무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법무관들이 이제 판사 역할, 뭐 변호사 역할, 검사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는데, 저희는 그때 국방부에서 수사를 한 거고, 이분은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총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육군본부에도 법무관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법무실이라고 하고 과거에는 법무감실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법무관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대처 방안,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하나,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무슨 진술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일 회의를 해가지고 학습시키고 또 뭐 자기가 지시하고 또 이런 식으로 유도하라고 또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국정원에서 파견 검사들더러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 본인이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겪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적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노하우라는 말씀이 정말 적절하신데요. 제가 그 가짜 사무실은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이번에 처음. 굉장히 창의적이죠. 예. 예, 한 건데 과거에는 이분이 사실 법을 잘 모르고 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군대라는 데가 상급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따져서 거기에 맞추는 데 익숙한 데지. 예. 법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기가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알았으면은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 야 이거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야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전격적으로 이럴 시간이 없었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육군본부에 있는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시키고 뭐 이렇게 대책을 만들고 방해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했구나. 정말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말로 정말 신박하다 그런 생각을 아,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법방해는 검찰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사법방해는 결국은 검찰을 시키는 게 법률가를 시키는 게 가장 좋다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검찰을 시킨 거군요, 이게. 그렇죠.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물적인 근성에 대해서 이분이 그때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이고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자리나 뭐 이런 그 보상을 당근을 던져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내 지시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그때 체득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써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그 검찰에 대한 파견 검사들에 대한 보상을 은연중에 혹은 뭐 직접적으로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법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신뢰를 보여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명현 씨 같은 분은 예.
거기 가서 장군으로 진급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또 국정원장이 무슨 장성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진급시키고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역사상 없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서. 유일한 사례입니까 이게? 유일하죠.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정원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나름 뽑혀서 가는 거고 본인들의 지향이 있어서 가는 건데. 검찰에 파견 가는 검사들이요? 네, 검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이분이 어떤 정도의 능력과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제시했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인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이번에 관련된 그 세 분 다 아주 좋은 자리로 갔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검찰 내 좋은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장호중 씨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게 그 동기들 중에서 별로 그렇게 선두주자라고 솔직히 지목되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승진을 했고 안타깝게 떠난 변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공안기획관까지 됐고요. 그거는 이제 공안검사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자리죠. 아, 그렇군요. 검사장 직전 자리로. 그 다음에 그 이재영 검사죠. 예. 거기는 최초로 네덜란드에 파견 나가는 검사가 되죠. 그 전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네덜란드에 원래 검찰에 파견 나가기도 하나요? 안 그러고 그 이재영 검사가 만들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생기니까 얼른 차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간 겁니다. 예. 아, 그게 최초입니까? 네덜란드에 뭐 하러 가겠습니까? 아, 그 파견 검사들 그런 생각도 했겠습니다. 말씀대로면 국정원장이 안 되는 대령을 스테로도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상해준다. 예. 그러니 우리도 이 수사방의 이름 창기적인 신박한 가짜 사무실 방식으로 확실하게 NLL이 아니죠. 댓글 수사 관련해서 성과를 내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은연중에 혹은 뭐 직접적인 언질을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자기 친정을 국정원에 파견 가가지고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겠는가. 예. 그거는 전후 사정 잘 모르고 국정원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찰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의원분들이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변호사님은. 그게 저는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도 국정원이 해온 대로 우리는 했을 뿐이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대충 가볍게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디 가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항상 주장하면서 그 불만을 가진 쪽에서 볼 때는 나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말아야죠. 공익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조직의 논리와 특성에 적응하느라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지. 무슨 우리는 원래 해야 될 일을 했고 뭐 시키는 사람이 잘못일 뿐이지 우리는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건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로 그걸 변명해 줄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 국방부 검찰부장 출신이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검찰 사정을 아주 잘 아시는데 혹시 이 변 검사 사망 사건을 위해서 검찰 내부에서 문무일 윤석열에 대한 원망이 크고 과도한 수술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보수 매체 보도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아시기는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가. 제가 다들 2,000명이 넘는 검사한테 다들 들어보진 않았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로 꼭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도 구성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또 이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있어 왔고 그 사람들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거나 하는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를 원하는 언론은 있겠죠. 네. 변호사님. 네. 가끔 저희 방송에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서 현충원 천배공개로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하태경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도 2위 했습니다. 만년 2위. 예. 예. 전당대회에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탈당 사태를 계기로 그만두겠다, 뉴스공장. 그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어차피. 근데 그러고 나서 당 안팎에서. 예. 욕 많이 들었으면 너 돌았냐? 제정신이냐? 지금, 안 그래도 쪼그라진 정당에 대국민 소통에 정말 중요한 창구를 네 스스로 봉쇄하는 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글쎄 그 당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기 전부터 예, 방송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요. 저도 믿지 않았고 의원님도 방송하다 중간에 살짝 바꾸셨잖아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무리를 일으켜서. 어쨌든 또 이번에도 2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표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건 좀 높이 띄워주시는 것 같고요. 반어법인 것 같고요. 아니 유승민 대표가 대표로 선출될 거야. 정치권에서 100% 예상한 바지만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일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절반. 대선 후보의 절반이면 많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 바른정당은 김무성, 유승민 투탑 이렇게 국민들이 기억을 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유승민, 하태경 투탑이다. 이건 이제 근본적인 색깔의 변화다. 본인이 이제 김무성급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요. 이제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김무성 대표야 지는 해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사실 9명 나가고 난 다음에 11명인데 이제 내부에 11명 남았잖아요. 하지만 여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 2차 탈당 문제 이런 가능성까지 보도됐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정말 고해성사하듯이 서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매일매일 한 어떤 4, 얘기요? 5일 동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거요?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 개인의 사정, 내 개인의 지역구 사정, 또 앞으로 개인의 정치적 진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서로에 대한 허물이 좀 없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하면서 어쨌든 단결의 기운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문 닫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 이제 두 세력한테 희소식인데. 이제 우리 당 내에 강경한 자강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고마운 이야기죠. 이제 한국당 놓고 그만두리라. 우리 당 내에 원내든.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서청원, 최경환, 친박 쪽에서는 또 사실 자유한국당은 120석 넘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20석 넘기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3분의 1. 그렇죠. 그 선언이에요. 굉장히 황당한 선언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때까지 이게 120석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든 법안에 태클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의석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바로 직전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른정당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부 여당에는 대정부 견제 포기 선언이고요. 3분의 1까지 목표를 하겠다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왜 이런 대정부 야당 역할을 정말 강한 야당 역할을 왜 포기하는 거냐. 포기했다기보다는 멈췄습니다. 아직 당.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서청원 녹취록의 파워라고 봐야 되죠.
더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비박이 들어가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점점 더 서청원, 최경환 개명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서청원 의원 쪽, 친박 쪽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멈춰서 균형을 맞췄다. 이런 의미인가요? 힘의 균형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강한 야당의 역할은 포기하는 뭐 그런 좀 이상한 야당의 모습. 그걸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친박, 비박 사이의 힘의 균형 관점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당 장악력 혹은 뭐 김무성 의원에게 뭐랄까요, 당의 주주 권한을 넘긴다. 하여튼 김무성 의원의 견제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한편에선. 그러니까 소위 무대 개파는 좀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탈당했던 13명, 예. 13명이 무대가 먼저 보낸 것이다. 예. 무대는 나중에 갈게. 이렇게 예. 작전이다 하는 것도 제가 뭐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무대를 버리고 간 것이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더 이상 제가 그 회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장본인입니다.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무대 형님 더 이상 못 믿겠다. 우리는 독자 행동을 하겠다. 일단 간 거고요. 먼저 보낸 게 아니고 버리고 간 거다. 네, 버리고 간 거죠. 그럼 이번에는 나중에 후발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데려가줘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는 이제 무대가 처음에 총대 맨 게 아니고, 예. 삼선 의원 모임이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 통추라고 하는, 삼선 의원 모임에서 몇 분이 주도한 건데, 그때 무대는 이거 너무 빠르다, 잘못되었다라고 당내에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여하간 홍준표 대표 입장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는 의미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제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너무 의원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당내에 한국 당내에 정세 파악이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믿고 의지할 만한 세력이 없죠, 현재 본인 입장에서. 없죠. 그러니까 다 못 믿는 거죠, 다. 당 안에. 모든 사람을 못 믿게 되니까, 이제 별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이 호랑이가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무대도 거의 개파도 아니고 이익 집단이다 하면서 엄청 견제구를 날렸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무대를 키워주는 거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친박근혜 혹은 김무성 계보 이런 세력과 혼자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견제와 균형을 찾다 보니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종합적으로 그렇죠. 보자면. 친박도 그게 강한 개파가 아니거든요. 다 그냥 허물어진 궁궐인데 거기서도 자기가 소위 말해 포섭을 해가지고 다 자기 사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잖아요. 계속 욕만 날리고 막말만 하고 당내에서도.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당내 정치는 정말 안철수, 유승민 다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최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을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바른정당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 첫 일성 중에 하나가 언론에 보도된 게 중도 보수 통합 안철수 만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를 꺼냈던 소위 이제 합당 이 길을 모색해 본다 이건가요? 중도 보수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요. 예. 하태경이 똥꼬집을 꺾었다, 양보했다 이게 제일 큰 의미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라는 말을 쓰지도 마라. 예. 기존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거 실제로 국민의당하고는 선거연대까지 열어놓고 경우에 따라서 통합도 볼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유승민 대표는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 세력이 주도해서 국민의당 한국당 괜찮은 사람들하고는 다 합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일부 이제 한국당하고도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리고 또 한국당과만 가능성을 열어두자 하는 남지사나 이런 분들도 양보를 사실 한 거죠. 국민의당하고도 열어두자. 이런 이야기가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 내부의 어떤 그 단결을 재확인하는 수사 이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결을 확인하는 수사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렇죠. 그 가능성의 천명인지 실제 국민의당과 어떤 뭐 통합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까? 중도 그래서 원래 이야기도 중도 플러스 보수 대통합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 여전히 한국당 탈당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어쨌든 그 당내 일원으로서 제 고집을 일부 양보하고 남지사 같은 분도 보수 통합론자도 일부 양보하고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실제 국민의당과 뭐 통합이든 연대든을 위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뭐가 시작됩니까? 아니면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통합포럼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계속 정책연대, 선거연대 이야기는 사실 공식화됐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당대당 통합 이야기는 대표끼리 이야기인데, 예. 저희 당 입장은, 우리가 먼저 주도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사실 지금 깨진 우리 당처럼 당내 되게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의 교통 정리를 좀 보겠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먼저 주지는 않겠다. 이니셔티브를 지고 싶은데 질 수가 없죠. 숫자가 적어가지고. 뭐 꼭 그렇진 않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박지원 대표가 보면 요즘 참 밉게, 우리 당 뭐 다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도 하려면 그런 역할 할 수 있어요. 그 당 엄청 흔들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은 하지 않겠다. 그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건 박지원 대표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나긴 만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만나죠. 오늘. 예. 만나죠. 뭔가 예. 급진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네요, 이야기가?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내가 시끄러운데, 우리는 박지원처럼 하지 않겠다 하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는 이런 수를 두는 것은 지금 시기에 신사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옛날처럼 과거 구태 정치 하자면은 국당도 엄청 할 수 있죠, 하려면. 근데 이제 그런 비신사적인 건 안 하겠다는 거죠. 국당을 분열시켜서 예를 들어서 호담계하고 친한과 비한을 분열시키고 친한하고 뭉치고 이런 작전을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예, 꼼수 안 쓰겠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심정적 분당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그 정도는 강경 발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발언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차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분 딱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나 이런 분들은 2차 탈당 안 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안 받아준다는데. 지금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도 하고 몇 분이 그냥 속사포로 지금 날리고 있는데. 최소한 당분간은 정말로 안 받아줄 건가 봅니다. 그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남지사 같으면은 서청원 킬러예요. 그래서, 남지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서청원 대표가 전 녹취록을 깐다고 봅니다. 그럼 홍 대표가 죽기 때문에. 1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유승민 대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변했습니까? 유승민 대표에 대한 비판도 당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유승민 대표가 예. 상당히 변하고 있죠. 예를 들어 큰 변화가 김무성 대표하고 뽀뽀할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저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건 뒤에서 강제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강제로 밀어붙여도 그게 버틸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자발적인 게 있었고요. 그것만 가지고 변했다고 보기 힘든데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중도 플러스 보수 대통합을 유승민 대표가 수용을 했죠. 유승민 대표 인터뷰 좀 추진해 주세요. 옆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르가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오늘
오늘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행에 가서 연설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또,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면 정직 처분, 이런 거. 사실 정직 됐어야 되는 분인데. 아니,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2부 진행하면서 제작진이 방언을 적어야 되겠다, 우리도. 예. MB 가훈이 정직이라면 우리는 침묵이다. 방언이. 네. 침묵 또는 겸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방언을 좀 정해 주십시오. 예. 배려. 저희 방송의 방언은 배려, 사랑, 침묵. 좋네요. 예, 겸손. 침묵은 불가능하고. 엄숙. 그쪽도 정직이라는데요. 예. 정직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건과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 가지를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주간의 사건도 아주 많은데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홍준표 대표가 9명이 복당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자신감에 채식도 나왔네. 방언이 채식이라고. 그건 어울리는 거네요. 방언. 불가능한. 저희 방언을 좀 정해 주십시오. 항상 방언을 정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언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하겠다는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당 일단 해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보면은 몇백억 돈 받은 거 그것도 큰 문제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 간판을 떼가지고 그리고 당 재산 그 당시 중앙당 11층짜리 건물 팔았죠. 그거 헌납했지 않습니까? 또 천안의 연수원도 헌납하고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거 다 헌납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다가 해서 겨우 당을 살렸거든요. 천막당사 이러면서.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정권을 갖다가 내주고 그것도 중도에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으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스스로 찍힌 상태인데 이 책임에 자유한국당이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당은 해체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당이지 약간 리모델링하고 뺑기칠하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페인트칠보다 뺑기칠이 와닿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황골 탈퇴해야 되는데 지금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냐. 오히려 황골 탈퇴는 유승민 대표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약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 길로 가야죠. 버리고 갔어야죠. 유승민 대표가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로는 사람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 아마도 유승민, 모든 정치인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유승민 대표가 이제 스킨십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잖아요. 이거는 어떤 포석입니까? 어떻게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림이 뭘까요? 아니요, 만날 수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서로가 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만남이 그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양현 씨 노래 중에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끝내 완전 통합이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오히려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흡수 합병. 흡수 합병. 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은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흡수 합병처럼 보이겠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예. 그 국민의당 그렇게 되려면 그게 완전 통합이라는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은 조용히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정체성까지도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호남을 갖다가 버리고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거고 바른정당도 작긴 하지만은 바른정당 내에서 이대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 이탈파들은 이탈 예정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당의 통합을 강행하려면은 바른당에서도 그 영남 쪽 어떤 근거를 두는 분들을 그 떼놓고 가야 되는 온전히 두 당이 있는 대로 합해지긴 힘든 그 조기에 안철수 대표는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행보인 것이 뭐 호남계 의원들이 당연히 그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있어서 햇볕 정책에 대한 뭐 견해 차이가 워낙 크고 바른정당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호남계 그 의원들은 우리가 그거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 걸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림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보수에 가까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과 그렇게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온 다음에 합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수정당,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주자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 거기서 또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중도 보수의 선두주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처음에 새정치할 때는 그 개혁 정치 개혁으로서 정치 시작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역함 해가지고 저 뒷칸으로 가는지 1호차를 탔는데 지금 이제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뒷칸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 정치에서 보수 영역에서 새 정치를 해보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여지죠. 예,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통합이 아니라 일부 이제 이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내쫓지는 않겠지만은 나가는 건 말리진 않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3당 합당처럼 바라보는 게 박지원 전 대표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합쳐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박지원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새로운 형태 3당 합당이? 조기에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을 가능성이 일단 저는 적고 또 그걸 얻으려고 했을 때 그 놓아야 될 그 감수해야 될 어떤 손실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그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후보 그게 가능하려면은 본인이 나가야만 그 그림도 가능하다. 본인이 안 나간 채 본인이 안 나간 채 그냥 경기도는 누구 원래대로 누구 그 다른 서울은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만 할 뿐이지 어차피 다 못 나가니까 서로 취약 지역의 후보를 상대방 후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의 대단히 강도가 약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걸 강도를 좀 세게 하려면은 걸어야죠. 본인을. 예. 그러다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 직접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낙선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은 크게 걸어야지. 안 다치는 위주로 가면은 노회찬 대표님도 많이 다쳐왔습니다. 많이 낙선해 왔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심지어는 의원직도 상실하기도 하셨고. 모든 종목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치권 이야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MBC 사태는 이제
해결되어 갈 조짐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MBC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지고 네. 이제 한 달 이내에 새 사장이 선임되면은 이제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제 KBS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지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KBS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니까 개헌하면 물러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기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법 개정에 자기가 왜 갔냐합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한 일을 잘못한 게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말에 물러나야 될 사람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데 문제 많은 사람이 중도에 쫓겨나가면서 다음 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또는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MBC 김장겸 사장이 이제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방문진에서 남긴 말도 화제예요. 이제 본인이 방송의 중립 또는 뭐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돼서 순간에 굉장히 안타깝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다는 얘기죠. 본인은. 예. 예, 그 정도 되면 이건 병입니다, 사실은. 참, 우리 언론이 언론도 많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 수준을 볼 때 주요 방송들이 어떤 예. 공영방송으로서 예. 제대로 이제 신뢰받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좀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걸 악용해왔던 정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뭐 특정 정권에 가까운 방송이 아니라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갖다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장겸 사장은 이제 친박 핵심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도 얘기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허리가 아프다 걱정되는 거죠. 예. 그런 보도를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뉴스를 계속 내보냈던 친박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은 방송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그 관계나 그런 특정한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낭비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온 거죠. 이분은 해임되고 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 김재철 사장은 이제 출마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공천을 못 받았죠. 네. 예. 경선에 나와가지고 표가 1%인가 밖에 못 받으셔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이분도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해임을 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공항에 바레인으로 강연을 떠나시기 전에 공항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 메시지는 보셨어요? 예, 저는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하여금 좀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위급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 그렇죠. 이제 설마 했는데. 예. 설마 김관진까지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예.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형사처벌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쪽 진영에서는 그 판단을 갖다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일단 대응, 방어책으로서 우선 일성을 갖다가 바레인 나가면서 바레인 간 뒤에 또 더 얘기가 무성하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1단계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보통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최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 대변인이 할 말 아니었나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 정도 메시지 할 거면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인천공항에서 지금 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거의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서 한 발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연습이었나요? 자기가 당사자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위에는 그냥 뭔가 대단히 큰 게 있을 것처럼 우리를 건들면 끝장나는 거야,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가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왔는데, 이제 세계대전이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 이렇게 하면 나라가 쇠퇴하게 돼. 나를 이렇게 치면 안 돼. 이 정도 메시지에 불과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얘기는 했었죠. 지시했느냐. 네. 댓글 공작 같은 거 지시했느냐. 네. 상식적인, 상식 같은 말이어야 댓글을 하지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자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저는, 법률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받은 인상은, 법률 방어인데? 법률 방어를 이렇게 첫 메시지로 한다는 건 사실은 이쪽에다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카드가 없구나.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마음은 서초동에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서초동에 가 있다. 예. 실제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은 이제 국정원 의혹이 있고 국방부 예. 의혹이 있는데 예. 국정원 의혹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인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의혹이 있지만, 예. 이제 당연히 보고됐을 것이다. 예. 또는 지시까지 받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당사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반면에 국방부 의혹, 사이버 사령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시를 받았고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으로 뽑아라. 예. 심리전단 이제 댓글 부대원들이죠. 그걸 그걸 지시하면서, 느리라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충원할 것인가까지도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정원에서 각각 댓글 공장이 있었는데 국정원 쪽 댓글 공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는 입을 안 열고 있고. 예. 이쪽은 이제 김관진 입을 열기 시작했죠. 입을 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진술을 그렇게 지시한 거다라고 시인하든가 예. 아니면 내가 지시한 말의 뜻은 딴 내용이었다라고 예. 이렇게 발뺌하거나 어쨌든 진술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술을 갖다가 서면으로 받느냐, 출두시켜서 받느냐, 예. 아니면은 이제 출장 나가서 받느냐에 따라 이제 방법론만 남아있을 뿐. 그 남아있을 뿐 진술 받는 거는 불가피하다. 현재까지는. 네, 그래야 이제 수사가 매듭이 지어지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당사자니까. 네. 요 댓글 공작 사안은 그렇고요.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요것도 수사가 되어서 어느 순간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수사는 수사 진척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수 없긴 합니다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거나 또는 검찰총장이라거나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에 따르면은 예. 이것을 수사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예. 거고 문제가 발견되면 해야 한다. 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 게시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댓글 공작보다는 좀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 내에서. 그렇죠. 사건이 성립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거 네. 수준인 것 같고. 그럼 내년쯤 돼야 이거는 윤곽이 좀 나오겠네요. 계속되는 상황이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예. 요즘 또 한 갈래로 자원외교 얘기도 중간중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볼레로 광산 얘기도 오늘 나왔던데. 이 자원외교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저쪽에서는 이건 정책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느냐. 네, 기본 논리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네. 특히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미스로 벌어진 것인지 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냥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러한 일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참사인지는 혹은 사기인지요. 예, 그것도 하나 따져주십시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미 예정된 사기 있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옆으로 빼돌리는 그걸 예정하고 이제 진행하는 일도 과거에 보면은 그런 대형 비리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철저한 어떤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자원외교가 국내에 있었던 비리 사건하고는 다르게
해외에서 벌어졌다 보니까 돈을 추정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왜 해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밝혀질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뭐 해외 계좌설은 뭐 끊임없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대목이죠. 자원외교야말로 사실 단위가 국내에 있는 뭐 사건들 몇백억, 뭐 천억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보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대목이죠. 박근혜 정부는 워낙에 뭘 안 했기 때문에 뭐 미용 시술이나 이런 거 소소한 거 말고는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한 게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법을 어긴 거에는 문제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민간인이 딱 껴서 잡힌 거죠. 그 전 정부는 굉장히 큰 걸 많이 했죠. 시스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날아가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뭐 지금까지 잘 감춰왔다 해서 앞으로 안 드러나라는 부분은 없는 거니까요. 자, 자원외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해외에서도 벌어졌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정책에 불과했다. 정책적 실패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방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7, 8년간 그렇게 방어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제 해외 순방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무난하게 취임 6개월 만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이제 좀 불안정한 고차원 방정식을 물려받았죠 사실. 근데 일단은 뭐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 좀 뭐 진화가 된 것 아닌가. 봉합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남방 정책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남방 정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가상의 어떤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중국에 대응하는 이 전략 중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남방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내지 어떤 그런 또는 이제 영토 분쟁에 이제 미국이 직접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자산들이 출몰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대 관계를 맺는 일인데 저는 이 한미동맹하고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란 거는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해서 북한이 쳐들어올 때 같이 대응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 가거나 이런 거는 한미동맹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자동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 남방정책에는 묘하게도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어떤 유착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남방정책을 같이 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도까지 그렇죠. 센카쿠 일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그럼 일본하고 같은 편에 쓸 것인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 유보의 자세를 취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아니다. 딱 끊었고. 그렇죠. 우리가 미국하고의 군사동맹은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일본과 군사동맹 맺으면 그럼 독도 어떡합니까? 독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독도 일본 좀 순시선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럼 한일 동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하면 미국은 어느 편에 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세안 이제 북미 관계는 그런데 아세안에 가서 지금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아세안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가들을 하고만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강온 전략 여러 가지 또는 가볍고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의 카드를 가지고서 개별 국가와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세안하고는 우리가 워낙 사실은 멀리 느껴가지고 사실 아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그 나라들 전부 다.
근데 심리적 거리감은 미국보다 훨씬 멀어요. 주로 여기까지 우리 외교가 미국을 통한 외교였고, 예. 그리고 모든 세계 현지에서 북한하고 우위에 서는 게 우리 외교의 어떤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미 그런 목표는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와의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는 인도 같은 나라들하고 실제로 그 나라들의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한류 이런 것들의 그 파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주체가 된 그런 남아시안 외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정병훈 수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본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대통령 지금그래서 모시는 정무수석인데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초기에 이 피의 사실이 지금 막 공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검찰에 의해서 없었어요. 예. 과거 정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게 해석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조율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전혀 조율이 안 된 거죠. 청와대에서 불만이 많다고 수석 정도 수사하려면 최소한 통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예. 우병우도 없고. 전병훈 수석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는 무죄라고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이 문제는 이런 거는 유죄가 입증돼야지 무죄가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방어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저희는 겸손하고 침묵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방운 침묵. 이 오클랜드에서 보내왔네요. 아, 오클랜드에서 청취자 한 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뉴스 공장에 보내온 커리커처인데 이게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 예리하기 짝이 없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공기업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하는 녹취록을 저희가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권 의원 그리고 당시 녹취록의 장본인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박 감독님은 마사회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셨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독일에 가서 직접 코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아주 많다는 걸 깨닫고 귀국했던 장본인입니다. 김현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 건드리는 분야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협도 하시고 자, 박 감독님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거죠? 직접. 언론 인터뷰 처음 하시는데, 의원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작년에, 최순실 게이트 할 때, 그때 이제 마사회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그 얘기의 많은 출발들이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박 감독님도 그 중에 중요한 한 분이셨죠. 방송에 나오시는 게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보자가 같이 나오는 것이 더 파급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본인의 고정을 위하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같이 함께 나오셨는데 우선 녹취록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때 녹취록이요. 우리 여기 나오신 박 감독님하고 그 마사회 현직 부회장님하고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박 감독님이 들어오셔갖고 해고가 되잖아요.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해고가 되죠. 해고가 되는데 그 해고되는 경위에 대한 일종의 항의가 있었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서류상의 문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서 내에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녹취록에서 실제로 그 돈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가 오고 갔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 공기업인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예.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최순실 측에서 처음에 650억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그 부회장이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많이 깎았다, 그 금액을. 예, 그런 얘기 나왔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녹취록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제 삼성 예. 이 회장사였던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만 거론됐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업 마사회도 예. 600억대 처음에는 그렇죠. 정유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발을 뺐을 뿐이다. 예, 예. 근데 공기업인 마사회가 왜 지원을 하려고 했냐. 최순실이 어떻게 마사회를 움직이냐. 그래서 마사회는 부인했었죠. 부인했는데. 처음엔 자기는 전혀 아니라 그랬고 네.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부회장의 입에서 예. 직접 그런 과정이 정황들이 나온 예, 거죠.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영향력은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마사회도 미치고 있었다 하는 정황. 예. 예, 중요한 정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나오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과 통화에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이 박 감독님은 독일의 정유라를 직접 코치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얘기부터. 저기 그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어떤 말?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 선수고 예. 저는 이제 장애물 감독이기 때문에 예. 정유라를 직접 레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독일에는 레슨하러 가신 건 맞죠? 장애물 부분만 맡아가지고 나갔었고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이기 때문에 그 독일의 현지 코치가 예. 레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장 마술 부분만 하시려고 가신 거다. 저는 장애물 부분만. 아, 장애물 부분만 하시러 가신, 그 코치 하시러 가신 거 맞잖아요. 아니요, 종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꼼꼼하시는데, 스케이팅하고 예. 전체 팀을 짜는 역할을 맡고 계시죠. 아하.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 네. 알아들었고요. 독일에 처음에 어떻게 가신 겁니까? 최순실 씨가 제안한 겁니까? 뭐라고? 저는 그 처음에는 그때는 마사회 감독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독일을 생각하게 된 거는 2015년 8월에 제가 그 올림픽 선발전을 독일 하겐이라는 지역에서 시합을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현 집행부 새로 들어온 삼성 집행부 예. 회장님 예. 박상진 회장님하고 황성수 부회장 그다음에 박원호 전 전무이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왔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현 전무이사인 김종찬 전무이사도 왔었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군요. 날짜와 이름과 다 등장하고. 막 특검에서 하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제가 숫자에 좀 둔한데 지금 다 외우셨군요. 좀 납니다. 예. 가지고 저는 이제 그 격려차 올림픽 선발전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삼성 회장단이 그러니까 승마협회 그 간부들이 내가 올림픽에 나가는 걸 응원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부회장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회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혼자 고생 많이 했다. 다음번에는 그 단체전을 만들어가지고 도쿄올림픽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삼성전자 사장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삼성에서 스폰했을 때 또 그때 승마 기술 상승이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에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또 한번 기회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상당히 기쁘셨겠네요. 예,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코아스포츠하고 삼성하고 계약한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마 저한테 스폰하러 온 게 아니고 계약하러 왔구나 그렇게. 정유라 계약 때문에 온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 삼성에서 이 정유라 선수를 맡아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언제 처음?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저는 이제 장애물 전문이니까 지금 뉴스나 여기 언론 쪽에 보면은 장애물과 마장맛을 구분을 못해요.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좀 죄송하고요. 어쩔 때는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구분하도록 노력할게요. 어쩔 때는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만큼.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장애물.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물 마장맛을 피겨 스케이팅, 그다음에 스피드 종합. 스케이팅. 예. 알겠는데요. 최순실 씨 제안으로 독일에 가신 겁니까? 이 질문 아직 답을 못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고 네. 한번 기회가 더 되는구나. 승마계가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박 감독님, 제가 때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박 감독님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 보니까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오늘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바빠요. 저기 마사에서 잘린 이후에 아니, 그 최순실 씨가 처음 제안했냐고요, 감독님. 아무튼 어쨌든 현명관 회장한테 해고를 당하고 그 후에 바쁩니다. 여기저기 넬슨 할 때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독일 오늘만 알겠는데요. 예. 독일에 최순실 씨가 제안해서 가셨습니까? 최순실 씨가 다이렉트로 제안한 건 아니고요. 예. 그 회장 이 답을 넣는데 10분이 걸렸네요. 승마협회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아하. 그다음에 예. 한국으로 그 올림픽 선발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이제 박원호 전무님 대한승마협회 이쪽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나가게 될 때, 나가게 된 시기에 최순실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 최순실한테. 예, 최순실 씨한테 독일을 직접. 좀 나와달라. 나와달라.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최순실 씨한테 유연이 엄마라고 이렇게 이렇게 네네. 했을 텐데. 네. 학부형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승마 선수의 학부형 정도로 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기업의 감독인데, 네. 누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좀 공식적인 절차를 좀 거쳐야만 할 수 있다. 네. 알고는 있다.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좀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잠깐 기다려라고, 네.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 5분 내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나와라고. 오. 5분 만에. 예. 5분 만에. 예, 그거는 승마협회 혹은 마사회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5분 있다가 다 얘기되다고. 예. 그래서 알겠는데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최순실 씨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5분 만에 이야기 끝났다고 이제 이야기 끝났다 바로 나가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 문서가 있고 예, 회장이 마사회 회장님이 오케이를 사인을 해야 제가 그렇죠. 부하 당연히. 직원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마사회 절차상. 감독인데.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또 재차 전화를 한 5분 있다 다시 왔어요. 네.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5분 만에 예.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다고. 예,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가면은 내일 가면 예, 가라고 할 거라고 가라고 할 그러더라고요. 거라고. 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간단히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나갔고요. 예. 그래서 나갔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라고 했는데 내가 마사회 감독으로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5분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전화 두 통으로 딱 끝났어요? 예. 대단하네요. 그 전에 이제 서류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하고 마사회하고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문으로. 네. 나를 파견해달라. 감독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얘기 정말. 이 이야기 조금밖에 안 났습니까? 감독님 앞으로 사회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아니. 저는 오늘만 못 옵니다. 출연료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자, 이제 예. 아직 독일 가지도 못했어요. 독일 가는 이야기가 핵심인데, 독일 가는 이야기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독일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예.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이 학부형인데 좀 힘이 좀 세구나. 예. 좀.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예. 감사하게 생각하셨고. 근데 독일을 딱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 느낀 건 뭡니까? 맨 처음에는. 그때 말도 없고 선수도 없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인터뷰에서. 물론이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준비 단장이라고
이제 공문으로는 준비 단장으로 나갔으니까 가 준비를 제가 좀 해야 되니까 선수들도 오는 거 준비하고 말도 좀 준비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셨는데 예 갔는데 말도 좀 보고 다니고 말차도 보고 다니고 그랬어요. 말차 구입해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진행이 전혀 안 됐고 저 같은 경우에 또 말 자체를 분댄스 챔피언십에서 2등한 말을 제가 어렵게 그 선수 그 친구인 승마 선수 친구인 올림픽 메달이 한 7, 8개 갖고 있는 친구와 말인데 그쪽을 연결을 해가지고 좀 잡아놨어요 말을. 금방 삼성에서 하니 좀 기다려라. 금방 살 테니까 다른 데 팔지 말라. 근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미뤄질 정도로.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진행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최순실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었고 박원호 씨하고도 이제 중간 역할이 이제 박원호 씨다 보니 박원호 선배님하고도 이제 되게 서로 소원할 만큼 그다음에 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승마협회 전무. 예. 전 전무죠. 전 전무. 예. 당신은 전무. 예. 당시 전무 아니었으면 그 전 전무였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진짜 궁금하시네. 정확하게 좀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지고 지금 하신 얘기 중에 최순실 씨를 처음에는 이게 이런 높은 사람들을 잘 아는 힘 있는 학부형이구나. 뭐 전화 한 통으로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혹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나 이건 무슨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약간 소문이라고 하면은 좀 소문이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좀 최순실 씨가 상당히 실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간혹 들었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실세다. 예, 실세다. 그래서 뭐 청와대 실세다. 예, 저는 그래봤자 뭐 아주머니가 뭐 보기에도 별로 힘도 없게 보이고 별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다가 예, 다만 최순실 씨가 딸이 승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승마계에 만약에 본인 어떤 뭐 삼성이라든가 무슨 그런 섭찬을 가져온다면 고맙다. 저는 상당히 고마운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고요. 예. 그런데 이제 독일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사고. 그다음에 선수가 있어야 레슨을 하고 뭐 올림픽을 주면 선수도 없고 말도 없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수 보내달라고 하면 이 선수는 안 된다. 저 선수는 뭐 된다. 그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전화해가지고 우리 선수 한 명 이름은 그걸 않겠습니다. 들어와라고 하니까 표까지 끊었어요. 표까지 끊었는데. 네, 끊었는데 다시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박원호 선배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선수는 안 된다. 왜 안 된답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는 할 수는 있죠. 누군가가 이제 이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저 친구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이런 식이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독일을 나가기 전에 선수는 다 뽑아놨었습니다. 이미 독일을 좀 같이 전지훈련할 친구들은 객관성이라고 합니까? 객관성을 좀 객관적으로 실력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의 하벤마이스터라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단체전 땄던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뽑고 제3자가 뽑고 저는 이제 살짝 관여를 했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친구에 감독으로서 대해서 뭐 설명해 주는 정도 가지고 10명을 뽑았어요. 이미 뽑아놨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제가 원하는 선수 그 10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른 선수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은 좋다. 선수만 뽑아주고 말만 해준다라면은 그거 가지고도 내가 꾸려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을 뽑아라 했는데도 선수가 안 뽑혀요? 왜 안 뽑히는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뽑을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이제 박원호 전무님 생각은 이제 느낌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연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정유라 선수가 싫어하냐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질문
초입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몇 번 더 나오셔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그럼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가 3부 조금 한 10분 정도 쓸 테니까 3부. 아니 저 예? 가셔야 돼요? 예. 저 오늘 저 법정 가야 됩니다. 저기 우리 저 의원님 계시는데 박정 감독, 청문회 김영건 의원인데 저희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2부에 이어서 2부에 이어서 3부에 조금만 더 하자는데 이렇게 잡기 어려운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가신다고 하는 거를 현역 의원님이 붙잡고 보좌관님이 붙잡고 해서 간신히 10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건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 정유라 독일, 예, 훈련을 직접 목격하신 분, 그리고 마사회 감독하시다가 최순실 씨 제안, 그리고 마사회 결정에 따라 최순실 정유라를 독일에서 목격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2부에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냥 힘 있는 학부모구나, 예, 승마 선수 학부모구나 라고 생각했던 최순실 씨가 독일 가서 이런 저런 일을 겪다 보니 그냥 일반 학부모가 아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감독님? 예. 박재홍 감독님. 예. 이제 먼저 이제 코아 스포츠하고 어쨌든 계약을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코아 스포츠에게 말을 산다든가 모든 걸 코아 스포츠하고 다이렉트 연결해갖고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그게 아니고 최순실 씨 회사 코아 스포츠. 예.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하고 해경원이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직접 봤던 부분은 박원호 선배님하고 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 이제 비브리스 야가호프 승마장이 있을 때인데 최순실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주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와라고. 삼성전자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오라고. 독일로 이제 들어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박원호 전무님 선배님이 아니 막 삼성 사장을 가라고 막 해불고 그런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 사장을 최순실 씨가 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당장 오라고 해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예. 회장인 거예요, 회장.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님이라고 다 불러요, 코아 스포츠에서도.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예, 제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박상진 사장 전화 끊고 내용은 승마협회 이제 전 전무하시던 분이 최순실 씨가 전화해가지고 박상진 들어오라 그래. 하니까 또 실제로 이거 오라가라 한다 삼성전자 차장 보고 라고 툴툴대면서도 전화를 또 했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했더니 들어왔나요? 그분들이? 아니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박상진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최순실 씨가 와라 간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제가 뭐 나이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다고 해요. 박원호 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봐서 서로 불편하고 잘못하면 피곤하니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전화 이렇게 연결해갖고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끊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박상진 사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결국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제로 갔어요. 실제로 갔었더라고요. 내가 최순실이 오라고 한다고 가는 사람이냐. 아이 참 내 모양 빠지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왔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저기 언론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 최순실 씨가 그냥 일반 학부형이 아니구나. 학부모가 아니구나. 뭔가 이제 권력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컸던 부분이 제가 철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말을 이미 이제 좀 봐놓고 이런 말들을 이제 직접
코아 스포츠가 가가지고 그 말을 사야 되는데 네. 뭐 전혀 뭐 그 부분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원일 의무이사하고도 상당히 이제 다투기도 하고 막 네. 그런 아정도 되게 싫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대표팀의 선수 선발인데 정유라 일개 선수에 불과한 정유라가 싫다 좋다 하는 걸로 막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네,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좀 느낌이 그 시샘말로 바지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나름 바지고.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1월 초에 박상린 회장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그 유럽에 아니 독일에. 그래서 박상린 회장 들어오시면은 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스폰은 삼성이니까 네. 삼성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뭐 계속 있냐 가냐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저는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혼자 그냥 승마장 혼자 지키고 있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했었어요. 그 어떻게든지 저는 올림픽 팀을 꾸려서 끌고 나가가지고 동경에서 다른 팀이면 몰라도 일본 팀만큼 박살내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그 시간이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때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거기 유연이가 썼던 방을 제가 썼는데요. 정유라 씨, 정유연. 이름 예, 정유라. 거기 썼는데 지독했습니다, 냄새가. 가지고. 왜 지독했습니까? 개 오물 냄새. 고양이 개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마리 가까이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방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걔들 그냥 방치했다. 예, 그럼 방에 가봤더니 침대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네. 좋은 침대들인데, 또 뭐, 상당히 고가 침대인데, 버리고 갔는데. 그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승마장에서 훈련하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네. 정식으로 이제 그 단장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올림픽 선발전 할 때 저 한 두세 번 거길 갔거든요. 네. 훈련하는 걸 한두 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연히 유라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최순실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놈 올림픽 올라간다고 하냐. 운동이 너무 부실하다. 예. 뭐 정말 하루에 8시간은 말을 위에 앉아있어야 8시간은 해야지 운동 선수가 되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덥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뭐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훈련을 안 하니까 제대로. 예. 네. 그러면 이런 거는요. 그때 삼성이면 35억인가요? 그런 그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죠. 그걸 지원금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그게 결국은 이제 대표팀 운영에 쓰이라고 주어진 돈인데. 그러니까 말도 사야 되고 선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장애물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물 쪽인데.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철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유연이한테는 이제 이렇게 사고, 이러긴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호텔도 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뭐, 감독님한테 지원을 없고 다른 데 쓴 걸로 보여주더라. 그 돈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시기였던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월 7일인가 9일 그 사이에 제가 그 철수를 했죠.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선수도 안 뽑아주고. 예. 지금도 짐이 친구네 집에 짐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해가지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돌아오신 이후에도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박 감독님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명관 사장한테 직접 고소를 당해갖고 계속 이제 재판에 불려다녀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최순실 게이트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힘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이 늘 쓰는 방법이
일단 고소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럼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고소를 막 해놓고 자기네는 변호사 내보내고 안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써야 되죠. 네. 끌려다녀야 되죠. 그렇죠. 검찰 부르면 가야 되죠. 네.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시간 비용 다 시간 들어가고 정신적인 압박도 크고. 그래서 지금 박 감독님도 그걸 당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 그거랑 아까 이제 박 감독 얘기하는 거 보면은 5분 만에 다시 전화가 가가지고 현명관 사장하고 얘기 다 됐다. 예.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박 감독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하고 현명관 씨하고 고사히 통화했구나. 예. 라고 충분히 아니, 정황상 당연히 짐작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뒤로 됐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현명관은 아니라고 고소를 한 거고. 예. 허위사실 허위사실주 고소를 한 거고. 그럼 재판은 또 진행되고. 그럼 끌려다녀야죠. 끌려다녀야 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어떡하나. 네. 방송에 나와서. 저희 인터뷰가 저희가 그 다른 코너를 먹고 들어가가지고 네. 뒷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최소한 한 번 더는 나오셔야 되겠고요. 감독님 정말로 안 나오실 예,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못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고. 예. 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출연료를 좀 올려드려야. 아니 아마도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했던데 그거 가지고 막 고소고발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불이익당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과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아, 저도 고소당했어요. 최순실 그 마사 이거 하다가 2건 고소당해가지고. 뭐 네. 국회의원님도 별로 힘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시간을 길게 했는데 한 3가지 정도 듣고 가능하면 저희가 다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 전 마사회 감독님 그리고 김현건 의원님이었고요. 조만간 꼭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이 좀 없어지고 예. 좀 더 가까워지고 하면서 어쨌든 단결의 기운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예. 문 닫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 이제 두 세력한테 희소식인데 예. 이제 뭐 우리 당 내에 강경한 자강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고마운 이야기죠. 예. 이제 한국당 놓고 그만두리라 우리 당 내에 뭐 원내든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서청원, 최경환 친박 쪽에서는 또 사실 자유한국당은 120석 넘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20석. 120석 넘기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3분의 1. 그렇죠. 그 선언이에요. 굉장히 황당한 선언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때까지 이게 120석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든 법안에 태클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의석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바로 직전에 멈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른정당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부 여당에는 그 대정부 견제 포기 선언이고요. 네. 3분의 1까지 목표를 하겠다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왜 이런 대정부 야당 역할을 정말 강한 야당 역할을 왜 포기하는 거냐? 포기했다기보다는 멈췄습니다 아직 당. 그렇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서청원 녹취록의 파워라고 봐야 되죠. 더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비박이 들어가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점점 더 서청원, 최경환 개명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서청원 의원 쪽 친박 쪽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멈춰서 균형을 맞췄다 이런 의미인가요? 힘의 균형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강한 야당의 역할은 포기하는 뭐 그런 좀 이상한 야당의 모습 아울러 보여준. 예, 그건 이제 친박 비박 사이의 힘의 균형 관점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당 장악력 혹은 뭐 김무성 의원에게 당의 주주 권한을 넘긴다. 하여튼 김무성 의원의 견제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한편에선. 그러니까 소위 무대
무대 개파는 좀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탈당했던 13명, 예. 13명이 무대가 먼저 보낸 것이다. 무대는 나중에 갈게. 이렇게 작전이다 하는 것도 제가 뭐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무대를 버리고 간 것이다.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더 이상 뭐 제가 그 회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장본인입니다.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무대 형님 더 이상 못 믿겠다. 우리는 독자 행동을 하겠다. 해서 간 거고요. 먼저 보낸 게 아니고 버리고 간 거다? 네, 버리고 간 거죠. 그럼 이번에는 나중에 후발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데려가줘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는 이제 무대가 처음에 총대 맨 게 아니고, 삼선 의원 모임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통추라고 하는, 삼선 의원 모임에서 몇 분이 주도한 건데, 그때 무대는 이거 너무 빠르다, 잘못되었다라고 당내에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여하간 홍준표 대표 입장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는 의미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제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너무 의원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당내에 한국 당내에 정세 파악이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믿고 의지할 만한 세력이 없죠, 현재 본인 입장에서. 없죠. 그러니까 다 못 믿는 거죠, 다. 당 안에. 모든 사람을 못 믿게 되니까, 이제, 별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이 호랑이가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무대도 거의 개파도 아니고 이익 집단이다 하면서 엄청 견제구를 날렸잖아요. 그게 오히려 무대를 키워주는 거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친박근혜 혹은 김무성 계보 이런 세력과 혼자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견제와 균형을 찾다 보니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친박도 그게 강한 개파가 아니거든요. 다 그냥 허물어진 궁궐인데 거기서도 자기가 소위 말해 포섭을 해가지고 다 자기 사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잖아요. 계속 욕만 날리고 막말만 하고 당내에서도.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당내 정치는 정말 안철수, 유승민 다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최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을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바른정당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 첫 일성 중에 하나가 언론에 보도된 게 중도 보수 통합 안철수 만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를 꺼냈던 소위 이제 합당 이 길을 모색해 본다 이건가요? 중도 보수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요. 하태경이 똥꼬집을 꺾었다, 양보했다 이게 제일 큰 의미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란 말을 쓰지도 마라. 기존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당하고는 선거연대까지 열어놓고 경우에 따라서 통합도 볼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유승민 대표는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 세력이 주도해서 국민의당 한국당 괜찮은 사람들하고는 다 합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일부 이제 한국당하고도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리고 또 한국당과만 가능성을 열어두자 하는 남지사나 이런 분들도 양보를 사실 한 거죠. 국민의당하고도 열어두자. 이런 이야기가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 내부의 어떤 단결을 재확인하는 수사 이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결을 확인하는 수사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렇죠. 그 가능성의 천명인지 실제 국민의당과 어떤 통합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까? 중도 그래서 원래 이야기도 중도 플러스 보수 대통합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 여전히 한국당 탈당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어쨌든 당내 일원으로서 제 고집을 일부 양보하고 남지사 같은 분도 보수 통합론자도 일부 양보하고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실제 국민의당과 통합이든 연대든을 위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뭐가 시작됩니까? 아니면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통합포럼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계속 연대, 정책연대, 선거연대 이야기는 사실 공식화 됐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당대당 통합 이야기는 대표끼리 이야기인데 예. 저희 당 입장은 우리가 먼저 주도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사실 지금 깨진 우리 당처럼 당내 되게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의 교통 정리를 좀 보겠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먼저 주지는 않겠다. 이니셔티브를 지고 싶은데 질 수가 없죠. 숫자가 적어가지고. 뭐 꼭 그렇진 않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박지원 대표가 보면 요즘 참 밉게 우리 당 뭐 다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도 하려면 그런 역할 할 수 있어요. 그 당 엄청 흔들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전 이제 그런 역할은 뭐 하지 않겠다. 그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건 박지원 대표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나긴 만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만나죠. 오늘 예, 만나죠. 뭔가 예. 급진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네요. 이야기가.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가 시끄러운데 우리는 박지원처럼 하지 않겠다 하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는 이런 수를 두는 것은 지금 시기에 신사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옛날처럼 과거 구태 정치 하자면은 국당도 뭐 엄청 할 수 있죠, 하려면. 근데 이제 그런 비신사적인 건 안 하겠다는 거죠. 국당을 분열시켜서 예를 들어서 호담계하고 친한과 비한을 분열시키고 친한하고 뭉치고 이런 작전을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예, 꼼수 안 쓰겠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심정적 분당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그 정도는 뭐 강경 발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발언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차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분 딱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나 이런 분들은 2차 탈당 안 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안 받아준다는데 지금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도 하고 몇 분이 그냥 속사포로 지금 날리고 있는데. 최소한 당분간은 정말로 안 받아줄 건가 봅니다. 그죠?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남지사 같으면은 서청원 킬러예요. 그래서 남지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서청원 대표가 전 녹취록을 깐다고 봅니다. 그럼 홍 대표가 죽기 때문에. 1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유승민 대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변했습니까? 유승민 대표에 대한 비판도 당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유승민 대표가 예, 상당히 변하고 있죠. 예를 들어 큰 변화가 김호상 대표하고 뭐 뽀뽀할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저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건 뒤에서 강제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강제로 밀어붙여도 그게 버틸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자발적인 게 있었고요. 그것만 가지고 변했다고 보기 힘든데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중도 플러스 보수 대통합을 유승민 대표가 수용을 했죠. 유승민 대표 인터뷰 좀 추진해 주세요. 옆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르가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오늘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행해서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서 또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면 뭐 정직 처분 이런 거. 사실 정직 됐어야 되는 분인데. 아니,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2부 진행하면서 저 제작진이 방문을 한 5년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람을 갑자기 준장으로 진급을 시킨 겁니다. 국정원에 데리고 가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육군참모총장 시절 데리고 있던 그 신복들을 고스란히 국정원으로 데려갔다? 예, 그런 셈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육군참모총장 시절에도 본인과 관련된 혐의 관련해서 녹화 시스템을 하드를 교체해버린다든가 또는
다른 법률가를 동원해서 염탐을 한다든가 증거 조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증거 조작이나 하드 교체나 이런 건 알겠는데 염탐은 뭡니까? 군대에 이제 법조인들이 가서 있는 게 법무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법무관들이 이제 판사 역할, 뭐 변호사 역할, 검사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는데 저희는 그때 국방부에서 수사를 한 거고 이분은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총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육군본부에도 법무관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법무실이라고 하고 과거에는 법무감실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법무관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대처 방안,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하나,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무슨 진술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일 회의를 해가지고 학습시키고 또 뭐 자기가 지시하고 또 이런 식으로 유도하라고 또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국정원에서 파견 검사들더러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 본인이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겪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적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노하우라는 말씀이 정말 적절하신데요. 제가 그 가짜 사무실은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이번에 처음. 굉장히 창의적이죠. 예. 예, 한 건데 과거에는 이분이 사실 법을 잘 모르고 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군대라는 데가 상급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따져서 거기에 맞추는 데 익숙한 데지. 예. 법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기가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알았으면은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 야 이거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야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시간이 없었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육군본부에 있는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시키고 뭐 이렇게 대책을 만들고 방해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했구나. 정말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말로 정말 신박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법방해는 검찰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사법방해는 결국은 검찰을 시키는 게 법률가를 시키는 게 가장 좋다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검찰을 시킨 거군요, 이게. 그렇죠.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물적인 근성에 대해서 이분이 그때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이고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자리나 뭐 이런 그 보상을 당근을 던져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내 지시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그때 체득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써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그 검찰에 대한 파견 검사들에 대한 보상을 은연중에 혹은 뭐 직접적으로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법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신뢰를 보여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명현 씨 같은 분은 예. 거기 가서 장군으로 진급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또 국정원장이 무슨 장성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진급시키고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역사상 없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서. 유일한 사례입니까 이게? 유일하죠.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정원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나름 뽑혀서 가는 거고 본인들의 지향이 있어서 가는 건데. 검찰에 파견 가는 검사들이요? 네, 검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이분이 어떤 정도의 능력과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제시했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인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이번에 관련된 그 세 분 다 아주 좋은 자리로 갔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검찰 내 좋은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장호중 씨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게 그 동기들 중에서 별로 그렇게 선두자라고 솔직히 지목되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승진을 했고 안타깝게 떠난 변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공안기획관까지 됐고요. 그거는 이제 공안검사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자리죠. 아, 그렇군요. 예, 직전 자리로. 그 다음에 그 이재영 검사죠. 예. 거기는 최초로 네덜란드에 파견 나가는 검사가 되죠. 그전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네덜란드에 원래 검찰이 파견 나가기도 하나요? 안 그러고 그 이재영 검사가 만들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생기니까 얼른 차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처음 간 겁니다. 예. 아, 그게 최초입니까? 네덜란드에 뭐 하러 가겠습니까? 아, 그 파견 검사들 그런 생각도 했겠습니다. 말씀대로면 국정원장
이 안 되는 대령을 스타로도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상해준다. 예. 그러니 우리도, 이 수사방의 이름 창기적인 신박한 가짜 사무실 방식으로 확실하게 NLL이 아니죠. 댓글 수사 관련해서, 성과를 내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은연중에 혹은 뭐 직접적인 언질을 예.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자기 친정을 국정원에 파견 가가지고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겠는가. 예. 그거는 전후사장 잘 모르고 국정원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찰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의원분들이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변호사님은. 그게 저는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도 예. 국정원이 해온 대로 우리는 했을 뿐이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예. 대충 가볍게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디 가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항상 주장하면서 그 불만을 가진 쪽에서 볼 때는 나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말아야죠. 공익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조직의 논리와 특성에 적응하느라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지. 무슨 우리는 원래 해야 될 일을 했고 뭐 시키는 사람이 잘못일 뿐이지 우리는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건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로 그걸 변명해 줄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 국방부 검찰부장 출신이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검찰 사정을 아주 잘 아시는데 혹시 이 변 검사 사망 사건을 위해서 검찰 내부에서 문무일 윤석열에 대한 원망이 크고 네. 과도한 수술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보수 매체 보도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아시기는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가. 제가 다들 2,000명이 넘는 검사한테 다들 들어보진 않았지만 네. 검찰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로 꼭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 네. 안에도 구성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또 이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있겠죠. 있어 왔고 예. 그 사람들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거나 하는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를 원하는 언론은 있겠죠. 네. 변호사님. 네. 가끔 저희 방송에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서 현충원 천배공개로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하태경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도 2위 했습니다. 만년 2위. 예. 예. 전당대회에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탈당 사태를 계기로 그만두겠다, 뉴스공장. 그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어차피. 근데 그러고 나서 당 안팎에서. 예. 욕 많이 들었으면 너 돌았냐? 제정신이냐? 지금, 안 그래도 쪼그라진 정당에, 대국민 소통에 정말 중요한 창구를 네 스스로 봉쇄하는, 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글쎄, 당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기 전부터, 예, 방송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요. 저도 믿지 않았고, 의원님도 방송하다가 중간에 살짝 바꾸셨잖아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무리를 일으켜서. 어쨌든, 또 이번에도, 2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표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건 좀, 높이 띄워주시는 것 같고요. 반어법인 것 같고요. 아니, 유승민 대표가 대표로 선출될 거야.
뭐 예, 정치권에서 100% 예상한 바지만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일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예, 절반. 예. 대선 후보의 절반이면 많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 바른정당은 김무성, 유승민 투탑 이렇게 국민들이 기억을 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유승민, 하태경 투탑이다. 이건 이제 근본적인 색깔의 변화다. 본인이 이제 김무성급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김무성 대표야 뒤는 해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사실 9명 나가고 난 다음에 11명인데 이제 내부에 11명 남았잖아요. 하지만 여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의 2차 탈당 문제 뭐 이런 가능성까지 보도됐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정말 고해성사하듯이 서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매일매일 한 어떤 5일 얘기요? 동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거요?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 개인의 사정, 내 개인의 지역구 사정, 또 앞으로 개인의 정치적 진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서로에 대한 허준 전 국정원장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소환된 수사를 받고 있죠. 군 검찰 시절 남재준 국정원장을 직접 수사했던 분 연결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검찰 부장으로 계시면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당시 총장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요. 예전에 육군 장성 진급비리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성 진급이 10월 초쯤에 항상 발표가 됩니다. 그 전에 정해진 심사 절차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형해화시키고 미리 사람을 정해놓고 심사를 하는 척하는 쇼를 했다.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급 비리네요. 예. 그런 거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재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연루되어 있었습니까? 연루된 게 아니라 뭐 계획하고 지시한 분이죠. 그 해마다 한 50명 정도가 대령해서 준장으로 승진을 하는데요. 그분들을 여러 가지 그간의 경력이나 자질이나 뭐 평가 자료를 놓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비선을 통해 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고서 그분들은 정작 심사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동원이 된 거죠. 당시 이제 저희가 연결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건이 있었을 당시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은 어떻게 그 수사에 응했느냐를 보면 사실은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법방해 사건을 어떻게 응했는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결했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뭐 군대라는 특성도 있고 본인이 참모총장의 위치라는 특징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철저한 부인, 방해, 조작 뭐 그걸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책임은 철저하게 아랫사람한테 미루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방해하고 염탐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 증거 같은 것도 조작하고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진급 심사 장면을 찍는 녹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게 되면 중간중간에 개입해가지고 특정인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하고 특정인을 시키도록 유도하고 이런 장면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도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드디스크 바꿔치기. 그런 내용들이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계실 때 다 잡힌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그렇게 수사 방해를 했는데도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지켰어요?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 남재준 씨가 외견상 보이는 일종의 개혁성, 무슨 예. 청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렴성, 예. 예. 그거를 높이 산 건지 속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렇군요. 본인이 또 중간에 항명성으로 사표를 던지거든요. 아, 사표를. 예. 아. 그 대통령께서 그걸 반려를 하셨고. 참 군인의 캐릭터처럼 보이는 외모와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군요. 아, 그렇죠. 굉장히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예. 그, 군대라는 데가 이제 폐쇄돼 있다 보니까 정보 같은 게 외부에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분은 특정 성향의 정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섭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확증 편향을 계속 키워가시는 반면에, 다른 쪽으로는 참모총장으로서 어떤 줄을 잡아야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지 자리를 지킬 수 있나, 굉장히 열심히 그 정보를 탐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이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본인이 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쭉 자신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예. 이제 지금 인사 진급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 그렇게 이제 진급 비리를 했을 정도면 자기 사람을 어디에 꽂는다든가 이런 것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은밀하게 실행을 하려면 신복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나중에 국정원장이 되셨다고 하고 예. 그 뒤에 그 지금 이제 7인회라고 밝혀졌지만 말입니다. 예. 그 나오는 명단을 보면서 야, 이 옛날 멤버가 그대로 따라갔네 한 거를 확인을 했고 아하. 거기 또 고명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고명현. 예. 네, 국정원장이 국방보좌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 대령으로 이제 전역하게 예정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동기들은 이미 3스타를 달고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국정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장군으로 진급을 하죠. 대령 동기가 그 3스타면 최소한 6, 7년 이상 진급에서 누락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뭐 군내에서 8차 진급이냐 9차 진급이냐 뭐 이런 걸 헤아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군인들한테 보통 이렇게 되면 대령을 못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다 끝나는 거라고 진즉에 한 3번 정도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령으로 전역하는 거라고